네, 우리 경제가 2분기 성장률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로써 기대했던 V자 반등도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정부는 코로나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확장 재정을 선택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 속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한 방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먼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어제 나온 소식 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삼성 네.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단 말이죠.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어떤 타격,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검찰이 지금 기소를 한 거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뭐 6월 달에 검찰 수사 심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심의회 때 변호사 측, 옛날 특검 출신들의 변호사와 지금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검찰 수사 심의회에서 각각 30부지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때 13분이 어떻게 투표를 했느냐 하면 이거는 수사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불기소하라. 예. 불구속 기소하라고 기소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검찰이 사실은 판정패를 했는데 이렇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 지금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참여연대, 민변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 합병 비율 같은 경우는 법에 정해져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법에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할증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할증할인이라는 문제인데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할증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균형 가격이 하나 있을 때는 그 말이 성립하는데 네네. 이론적으로 균형 가격이 하나 나온다는 것은 어느 학계에 있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할증할인을 만약 하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뭐냐 법률적 이슈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그냥 합병하기로 했으면 최근 1개월 동안의 주가 평균, 그 다음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주가 평균, 최종일 거를 갖다 산술 평균하라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실은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좀 잘못 만든 게 있어요. 그런 것이지 아마 그게 검찰 수사 심의에서 이미 검찰이 판정패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한번 지켜볼 일이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를 했죠. 어제였습니다.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3.2%로 네. 집계됐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1.3%였으니까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셈이죠. 실장님, 네. 물론 저희가 속보치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네. 역시 우려했던 수준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거, 그리고 이 2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가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거. 결국은 이제 예상했던 혹은 이제 속보치보다 개선될 수 있는 여건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경제 충격이 거의 기명사실화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특히 2분기보다 이제 앞으로는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은 이제 2차 대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특히 셧다운 조치라든가 3단계 격상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2분기 저점을 기록한 것도 걱정이지만 네. 향후 3분기, 4분기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은행이 목표하고 있는 마이너스 1.3%라는 한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같이 내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교수님. 예. 마이너스 3.2%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과 유사하더군요. 그리고 분기로 생각하면 더 악화된 거죠. 다 악화됐다. 네. 더 악화된 경우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극복돼 가면 한국 역사상 분기에 저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면 랭킹이 2위입니다. 2위 정도 되는 거죠. 네. 옛날에 전조 6.8%까지 갔으니까. 외환 위기 때 말씀이시죠? 아니 외환위기 때죠. 네. 근데 금융위기 때에 비하면 지금 이제 저거는 저 정도는 그 금융위기 때보다는 좀 덜한 편에 속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이너스 3.2% 나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GDP는 분기별로 발표를 하지만 네. 이제 월별로 우리 수출 수입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 수입 의존도가 한 8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3월달, 4월달, 5월달에 보면은 4월달, 5월달, 6월달 보면 4월달에 우리가 한 25%, 25.3%. 그다음에 5월달에 한 23%. 그다음에 6월달에 한 10점 몇 퍼센트 돼요. 그러니까 수출이 거의 한 4분의 1로 줄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1분기부에다 저 정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아마 대체로 이 월별 지표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뭐냐면 실업자들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실업자 증가하고 있고 휴직한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생산적인 이제 생산 구매 소득인데 휴직자가 늘고 실업자가 늘면 당연히 생산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정도는 뭐 누구든지 아마 안 좋을 거라 예상했을 아, 거예요. 예. 문제는 앞으로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네.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달성하려면 3, 4분기는 적어도 평균 1.3%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 가능할까 지금 앞에 의문스럽네요. 첫 질문 우리가 논의한 것은 이제 분기, 그렇죠. 2분기 성장률인데 지금은 연간 성장률을 예, 예. 얘기한 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해 없으시라고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네. 연간 경제 성장률 우리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도 플러스였습니다. 2008년, 예, 예. 2009년 그죠? 그때도 예. 플러스였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대를 기록했고 네. 연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가 거의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거죠. 네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는 거의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마이너스 성장률 중에서 마이너스 1.3%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예. 하는 것이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2분기 성장률 지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제조업이었습니다. 예. 앞에. 그러니까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생산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요. 더 중요한 게 민간 기여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재정 투입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경제가 그나마 버틴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재정 투입에 따라서 민간 투자가 연결될 수 있다면 회복세가 좀 나오면서 그나마 이제 마이너스 1.3%라는 그 어떤 성장률 전망치를 이룰 수 있을 텐데 그거마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문별로 보면요. 이 수출입니다. 예, 수출이 앞서. 크게 많이 감소했죠. 근데 수출이 2분기 이후에 3분기, 4분기에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 이 수출 면에서 특히 반도체의 기여도가 굉장히 컸었는데 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합니다. 올해 내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이 상반기만큼 그 뚜렷하게 회복되기 어렵겠다는 관점에서 수출도 좀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K 방역에 성공하면서 우리 한국 방역 제품이나 K 프로덕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출 계약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거마저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 마이너스 1.3%라는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도전적인 것이다. 우리가 모든 그 조건들을 전제를 긍정적으로 최선으로 전제했을 때만 도달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성장률 전망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지 있습니다. 않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 정책 당국이 예. 특히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가 이끌고 있는 정책 당국은 사실은 그걸 집행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지표 베이스로 대처를 해나가면 나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한번 자료 화면에 한번 놓을 것 예. 같은데 국내 총지출이 감소한 거를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이 국내 총지출이 감소한 걸 한번 보여보면 이게 지금 그림상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빨간 게 지금 이제 2분기에 관련된 2분기네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 이제 1분기예요. 예.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2분기에 저렇게 안 좋아졌던 가장 큰 이유는 보면 총 고정 자본 행성도 마이너스고 예. 지금 말하는 순수출도 마이너스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인데 고정 자본 행성하고 수출을 누가 합니까?
기업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 지표를 한번 보고 사실 경제학에서 불경기에 선제적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기업은 투자를 하면 1년 6개월, 2년 뒤에 생산을 하니까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제도를 누가 만드느냐? 국회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국회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기업들이 기업을 계속 째는 조치를 한다 이거야. 국제는 조치, 그렇게 하면 예. 뭐냐 하면 아니 내가 한국에 투자할 거냐? 안 그러면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서로 올라가는 그리 갈 거냐? 저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네. 국회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순수출이 저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러면 순수출의 애로연이 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저도 한번 물어봐요. 순수출 이제 중소기업 보고 물어봐요. 대기업들 보고 물어봐요. 이게 민간 항공이라는 것이 샷다운 된다는 것이 수출 기업에게 물류 비용을 그냥 기하급수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떠넘기는군요. 그러니까 예. 화물기가 가는 거는 큰 공항밖에 못 가요. 그렇지만 여객기라고 하는 거는 작은 공항으로 막 가거든요. 그럼 그쪽에 움직이는데 그런 쪽까지의 비용을 화물기로 하면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저 데이터를 보시고 정말 3분기, 4분기에 1.3%의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가 저 지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회가 제도를 하는데 기업을 옥죄는 것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수출이나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제도가 뭔가를 보고 하면 저는 1.3%도 긍정지라 생각해요. 왜?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에 연속 마이너스를 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나 지금 국회가 저런 자료 베이스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 즉 제도를 만들지 않단 말이죠. 예, 예. 이게 지금 나는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해요. 그러려면 네. 그런 지표를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네, 수출이 네. 급감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이 증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부가 하죠. 해줘야 그러니까 된다. 보시면 아까 예. 민간 부분의 투자도 확 줄었잖아요. 예, 예. 그럼 그 부분 자체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대통령 할 일 아닌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그 통계 중에 보니까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 GNI라고 하죠. 네네. 이 소득 부분 1분기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총소득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소득, 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네.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네. 시대에 진입을 했는데 다시 이제 역성장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GDP 규모로는 마이너스 1.3%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만큼 소득도 줄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1인당 GNI 기준으로 작년이 32,1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32,000달러에서 만약에 3만 달러 언더로 내려가려면 네. 대략 계산을 보면 한 7% 감소해야 됩니다. 7%. 그러니까 다시 네. 말하면 GDP 규모는 1.3% 감소하는데 소득이 7% 감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3만 달러는 유지하기 쉽다라는 유지할 수 있다. 가장 쉬운 계산 방법이 이거라고 볼 수 있고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그 기준을 할 때 이건 달러 기준이잖아요. 네. 그리고 명목 GNI이기 때문에 물가라는 요소와 또 환율이라는 요소가 같이 고려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1월 달부터 8월까지의 이 환율이 1,2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4개월 동안 약 1,290원 정도 환율이 유지가 되거나 그 이하로만 관리가 된다면 어쨌든 3만 달러라는 고비는 깨지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3만 달러 어떤 전망이십니까? 3만 달러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3만 달러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한국은행 자체에서도 단서를 많이 붙여놨어요.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네. 다행히 이제 맹목이다 보니까 GNP 디플레이터 자체가 5개월 만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는 부분하고 환율이 뭐 한 1,300원대까지만 상승하지 않으면 그나마 뭐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기에 이제 GNI라는 것이 이 3만 불대를 유지하느냐라고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우리 국민들과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 3만 불대가 선진국은 맞아요. 네. 그런데 선진국의 그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37,025불 정도 됩니다. 네.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8,000불 정도로 더 가야 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지 3만 불을 가져가서 계속 몇 년째 저렇게 허덕거리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다. 평균어도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평균이잖아요. 지금 평균에 지금 현재 거의 한 7,000불 정도 못 갔는데 자꾸 저렇게 그냥 3만 불 허덕거리는 것은 나는 이 정치권과 정부가 우리 또 국민들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가 네. 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3만 불 넘는다 안 넘는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GDP도 줄고 네. 또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10%까지도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성장하지만 GDP 규모로는 순위가 올라가요. 네. 그리고 1인당 GNI 이 국민 소득 수준도 줄긴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덜 줄어서 그래도 순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논의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봤었을 때는 예, 예.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선진국 저것도 좀 알으셔야 될 게, 저 이제 통계를 유엔에서 발표를 할 때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냐는데 선진국은 유엔 기준으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2,950불 정도 되면 선진국이 돼요. 네. 그러면 12,950불이니까 얼마나 레인지가 크겠어요. 그 범위가. 네. 네. 그럼 그 평균이 그럼 38,950불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3만 불 넘어놓고 막 선진국 행세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진짜 우리 스스로 반성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산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이제 8.5% 늘렸습니다. 555조 8천억 원인데 이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코로나19 사태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해석이더라고요. 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최악의 경제 성장률 지표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의 회복, 극복을 위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재정의 이 예산 지출액의 증가 속도가 계속 9%대이다가 이번에 8%대. 그러니까 기존 정권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장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계획들이 발표됩니다. 근데 지금의 선택은 뭐냐면 재정 건전성이냐 아니면 성장 회복이냐 이 둘 중에 네네.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재정 건전성을 좀 악화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두 번째 선택지로 생각하고 재정 건전성은 조금 악화되더라도 그 기준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성장과 회복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택을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네. 네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이 학대 재정을 이제 계속 해왔는데 사실은 과거 한 3년에 비하면 올해는 그래도 재정 본 예산의 증가율이 8.5% 정도 되니까 지난해보다는 한 1%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실 555조 한 556조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떻게 저 예산이 쓰일 것인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올해 예산을 보시면 작년에도 복지, 고용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한 35%, 181조 정도 됐는데 네네. 올해는 약 20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전 지출입니다. 한 번 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저는 복지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걸 쟀을 때 아까 우리 김 실장 이야기하는 경제 성장에 기하는 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추정을 보면 복지 이전 지출을 했을 때의 승수 효과는 0.24 정도밖에 안 나타나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당해 연도에 제일 많은 효과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정부 투자를 하게 되면 당해년 또 나타나는 것이 성수 효과가 0.64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전 지출했을 때보다도 약 3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현재 성장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해놓고 이전 지출 쪽에 예산을 저리 배정하는 것이 과연 경제를 성장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이제 좀 와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복지 예산을 하더라도
좀 정말 저렇게 이제 재정 적자를 내니까 재정 적자를 한번 내면 이제 계속 이제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만회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을 통해서 세수를 많이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 많은 예산이 정말 성장을 회복하는데 효율적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편성화 있는 보면 556조에서 복지 예산 쪽이 200조란 말이죠. 예. 그게 한 36% 이미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서 이제 써야 되는데 국방하고 이렇게 조용 예산을 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자체는 경제적 효과로 쓸 수 있는 거는 한 160조밖에 안 됩니다. 아,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예, 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아까 우리가 경제 성장률 이야기했지만 제도라도 민간 부분이 적극적으로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 규제 완화나 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거를 저거는 정부 몫이 아니거든요. 국회 예. 몫이거든요. 예. 국회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네. 교수님께 자연스럽게 이제 복지 분야 예산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음 질문이 사실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한 네. 질문이었거든요. 네. 200조 가까이 되는 보건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 어떻게 네. 판단하십니까, 실장님?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가게가 대출을 한다, 빚에 의존한다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빚의 규모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빚을 져서 어디에 쓸 건지에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흥청망청 빚에 의존해서 뭐 명품백 사고 뭐 이런 것은 욕을 먹지만 네네. 장학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닌다든가 취업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는 뭐 이렇게 부채를 지는 것 자체가 문제 삼아지진 않는 것이죠. 다시 예. 말하면 부채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부채를 어디다 쓸 것인가, 예, 재정을 어디다 투입할 것인가 이것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라는 선택지는 좀 포기하더라도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의 포커스는 여전히 보건복지 영역.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위 예산을 지출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세수로 연결될 만한 그럴 만한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수를 고려한 세출, 제 키워드입니다. 세수를 고려한 세출, 미래 세수로 연결될 수 있는 영역에 세출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재정이기 때문에 더 그런 네.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 빚져서 정부를 이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전히 분배적으로 세수로 연결되는 것과 거리가 먼 영역으로 많은 세수를 세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까 하는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네네. 그 보건복지 고용 부분에 199조 9천억 원. 그런데 이 가운데 고용에만, 그러니까 일자리에만 쏟아부은 돈이 2017년부터 내년까지 한 네. 110조. 110조. 고용 성적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지표로서 이야기해야겠어요. 예. 사실 이 정부나 국회에서도 예산을 썼으면 항상 한국이 데이터가 제대로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예. 그 데이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수가 2,675만 명이었어요. 5천 예. 명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전체 그 근로자 수가 27,123만 명 정도 됐거든요. 실제로 늘어나는 일자리라는 것은 37만 8천 개예요. 아,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에 2,712만 3천 명이 이제 전체 고용자인데 오히려 지금 2002년 7월 달에 보면 106천 명 정도로 전체 근로자 수가 줄었거든요. 네. 네. 일하러 오는 예. 저 전체 근로자 수가. 네. 그래서 이 일자리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숫자라는 게 3년 동안에 한 4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 정부가 이제 30조를 가지고서 전체 창출하려고 하는 일자리가 한 33만 개 정도 되는 것 예. 같습니다. 33만 개가 얼마나 큰 숫자일 것 같습니까? 사실 저런 숫자를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경제 전문가들은 정말 야 저건 국민들한테 너무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예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사업체 수가
3,894개입니다. 아, 3,894개인데 예. 여기에 고용 인력이 164만 명 정도 됩니다. 예. 163만 명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정부가 30조를 가지고 33만 개를 창출한다? 믿어집니까? 그럼 민간 고용이 좀 늘어나게 하는 방안이 최선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가운데서 정부가 뭘 이야기하지 않느냐. 정부의 홍 총리의 이야기 가운데 일부는 맞아요. 이 예산 가운데서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예.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어려우니까 생산을 안 하니까 고용 안정기금 안정기금을 같은. 해서 네. 고용 유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신구교용 창출을 위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저렇게 발표하면 안 되고 고용 유지 일자리를 전체 일자리 예산 가운데서 몇 %를 하겠다. 그다음에 신규 일자리를 얼마나 하겠다고 해야 국민이 믿는 거지. 제가 예를 한 들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3,894개가 지금 현재 그 고용하고 있는 수가 167만 4천 명인데 정부가 지금 저걸 가지고서 그거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 약 20%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일자리를 만들겠다? 예. 그래서 정부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믿게 하려고 그러면 확실히 해야 돼요. 일자리 유지 측면에서 몇 개를 유지시키겠다. 신규 자리에서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전문가는 정말 정부가 뭐 하는 거냐. 저 알아요. 저 관련돼 가지고 안을 만든 게 한 달 만에 만들었어요. 과거에.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 정부가 그러면 우리 느끼기에는 어떻게 해요? 아, 정부가 돈을 참 헤프게 쓴다. 아, 교수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시죠? 예, 하려고 하고 싶죠. 그럼 저희가 다음번에 좀 시간을 마련해서 그때 더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좀 마무리 질문 좀 해볼게요. 네. 네. 그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보니까요. 사상 네. 최대 89조 7천억 원으로 불어났더군요. 네. 앞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었지만 뭐 여전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네. 갑론을박이 심한 것 같아서 네. 실장님께도 의견 구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지고 모두 적자 국채 발행 규모라든가 아니면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중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지표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네. 비교하는 대상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약한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라든가 네. 스페인 같은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재정 건전성 아직도 괜찮아. 더 적극적으로 부채 의존해서 살림살이 해도 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독일이라든가 이렇게 탄탄하게 재정 준칙을 지켜가면서 재정 관리를 열심히 하는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부채를 정부가 적자 부채에 의존해서 재정을 이렇게 살피는 과정에서 지금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채를 떠안고 나라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걱정은요. 코로나19 사태가 만약에 이게 마지막이냐 네네. 아니면 다음 재앙으로 다른 종류의 또 감염병이라든가 또 다른 외재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든다면 지금 이런 과도한 이런 재정 적자에 의존해서 부채에 의존해서 나라 살림을 하는 네. 그런 과정이라면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일지 모르겠지만 네.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예. 민간 산업을 융성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고용이 촉진될 수 알겠습니다.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두 분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다 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조만간의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교수,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